금 적용과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해서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또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와 200만 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5배나 차이가 나며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출가스가 적은 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가닥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제한됐던 LPG 차량이 일반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년을 끌어왔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협상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통상임금 소송은 2심까지 기아차 사측이 패소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고 노사가 합의를 하기로 했군요. 네, 기아차 노사는 어제 통상임금 특별히 본협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사측에 걸었습니다. 2심까지 법원은 기아차의 원금과 이자 총 4,220억여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노사는 판결 금액의 60%만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1년 11월 이후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1인당 최대 800만 원까지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노조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9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아차는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김 기자, 이렇게 잠정 합의안이 확정이 되면 기아차 임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네, 노조는 모레 총회에서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합의안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평균 근속 20년 정도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448만 2천 원 정도로 지금보다 147만 7천 원 정도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이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1천 원 정도로 증가합니다. 네, 이번 잠정 합의에 기아차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해결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면서요? 네, 기아차 노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기아차는 상여금을 2달마다 지급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고 기아차의 유급 근로시간은 242시간까지 늘면서 월 기본급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기아차에서는 1,000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시했던 안을 노조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송 기간만 하더라도 무려 8년입니다. 더 이상 끌기에는 노사 양측이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2심이 끝났고요. 만에 하나 이걸 또 대법원으로 가져간다? 뭐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는 걸리고 이게 뭐 5년, 6년, 7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기아차의 실적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제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대법원으로 안 가고 이제 이번에 2심에서 끝낸 이유는 회사도 어렵고 자동차 산업도 어려우니까 이쯤에서 이걸 추스리고 달려가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지금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들이 100여 개가 넘는데요. 이번 기아차 타결 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노조에게도 또 사측에게도 많은 이제 함의점을 줄 것 같은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보자 이런 쪽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뭐 식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시키라는 게 현재 법원의 어떤 중요한 이 판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최종 확정이 되는 대로 속속 아마
타결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 기아차 모델이 중요한 하나의 표본이 될 그럴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 대한 합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좀 의아하긴 합니다.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기다리면 네. 이기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꽉 먹고 알 먹고를 할 수가 있는 이제 네.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너스 상여금 지급을 매달 하지 않죠. 뭐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12월, 1월 혹은 추석, 설에 집중적으로 이제 몰아주게 되는데 참고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 750%의 상여금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뭐 3월, 3개월 간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보너스가 없는 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월 17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70만 원을 못 받는 한 163만 원의 기본급이 나옵니다. 네. 이런 직원이 기아차는 1,000명, 현대차는 5,000명에 달하니까 이제 6,000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위반된 채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만약에 버티기만 했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은 인상분대로 먹고 이 상여금 포함되는 통상임금에 따른 앞으로 시관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합의는 어떻게 됐느냐. 기존에 주던 750% 중에 600%를 매달 50%씩 12개월로 받고 네. 나머지 150%를 한꺼번에 받는 이것들을 노조가 받아들임으로써 아마 노조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게 더 버티게 되면 뭐 막대하게 회사 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노조 입장에서도 지금 기아차의 안방 사정을 고려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 이 정도였는데요. 한 2년 전만 해도 3조 원대 육박하던 그러니까 2년 만에 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거 소송 비용 적립금을 거의 1조를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니까 빨리 이걸 좀 해결하고 달려가자 이제 이런 입장이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노조가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모델이 돼서 이걸 그냥 최저임금을 막 없다고 해서 안 받는 보너스 안 받는 달을 막 올려줄 수는 현재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기아차 하는 것대로 기존에 뭐 700%, 800%를 격월 혹은 몰아서 주던 거를 이제는 일부는 이제 매달 나눠서 주는 방식으로 상여금 체계도 바꿀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실적이 이제 매년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또 임단협을 맺는 게 가능은 한 건지. 그렇죠. 게다가 지금 회사 하나하나가 다 네. 이슈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령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새로운 임단협에 이게 또 타결점이 될 그렇겠네요.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 르노삼성에 또 문제가 있고 현대중공업도 보면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거의 이 합병 문제로 지금 양측 노조가 또 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번에 기아차가 중요한 롤 모델이 됐다 하더라도 모든 향후의 통상임금 소송들이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착착착 해결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평론이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기아차 사측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이제 벗어나게 네. 됐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네.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대부분의 회사 네. 같은 경우에 보너스를 석 달이라든가 혹은 뭐 추석 설날에 집중적으로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너스가 없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최저임금 이제 인상이 됐잖아요. 뭐 8,300 곱하기 이제 뭐 최고 법정 뭐 근무 시간 다 하면 174만 원은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일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가 없는 달의 기본급이 한 160만 원 정도로 그 달만 딱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최저임금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그동안에 이제 회사 측은 이걸 분할로 쪼개서 나눠주겠다 이제 이랬더니 이걸 또 반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받고 네. 최저임금 위반한 데는 최저임금 올려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분할 지급 쪽으로 노사가 타협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노사가 서로 타협점을 찾은 거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는 또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자동차 산업만 봐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사업도 굉장히 어렵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20% 이상의 관세를 무역 확장법으로 매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관례가 이제 뭐 춘투, 하투에서 계속 파업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임단협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들이 물론 당장에 바뀌지는 않겠죠. 않겠지만은
또 회사가 또 어렵고 할 경우에 또 노사 합의를 통해서 또 한번 좀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선례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8년여 만에 협상 타결을 한 기아차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를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IMF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오 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 단장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생 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재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IMF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과 함께 대내외 리스크 해결 방안도 조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오 근로단장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올해 큰 폭의 재정 지출 확대와 상반기 61%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인 재정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올해를 서비스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IMF는 지난달 27일부터 우리 정부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연례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 현대차와의 대결에서 일부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ISS는 오는 22일 표대결이 예고된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 2명의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S는 엘리엇 추천 후보들이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해 현대차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도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 차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나 LPG 차를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LPG 차량을 개인이 구매하려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살 수 있는데요. 당정이 이 규제를 폐지해서 일반인도 LPG차를 살 수 있게 하기로 한 겁니다. LPG 차량이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네, 이 기자, LPG 차량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요? 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9로 2.5인 휘발유차나 2.7인 경유차에 비해 더 친환경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LPG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으로 질소 산화물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 소비자들이 LPG 차량을 많이 이용할까요? 일단 LPG 가격이 다른 연료에 비해 싸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LPG 가격은 리터당 대략 800원 정도인데요. 휘발유를 100이라고 할 때 경유는 85, LPG는 59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때문에 구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국내 차량 등록 대수가 430만 대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LPG 등록 차량은 242만 대에서 204만 대로 오히려 40만 대 정도 줄었습니다. 규제 탓에 LPG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규제가 완전히 풀렸으니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규모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초, 중, 고등학생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들 허리 휜다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일단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학생 수는 주는데 사교육비는 연일 천정부제로 치솟는 상황인데요. 통계청이 매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통계를 내는데 지난해 총 규모가 19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1년 전보다 4.4%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2.5%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대략 29만 1천 원 정도인데요. 이는 1년 전보다 19,000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셈인데 이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약 39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지출도 큰 편차를 보였는데요.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비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인데요. 월 평균 7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쓴다는 학생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윤성훈입니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37조 1천억 원을 기록해서 1년 전보다 5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4천억 원 늘었고 법인세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로 4천억 원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세수 호조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대가 운영 중이어서 안전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번에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기종이 국내에서도 운영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2대가 운용 중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2대를 들여왔고 현재 제주와 베트남, 일본과 태국 등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락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예약자들은 기종 확인법 등을 인터넷상에 문의하는 등 자신의 노선에 해당 기종이 투입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특별 점검에 들어갔죠? 네, 국토부가 어제부터 특별 점검에 들어갔는데 아직 운항 정지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15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는데요. 아직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일단 운행을 시키며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운행 지속 상황에 항공 종사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사내 게시판에 어제 사고 원인 규명 시까지 운항 중지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대한항공, 제주항공 해당 기종 도입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해도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이 B737 맥스 기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규모는 약 70여 대에 이릅니다. 국토부 측은 추후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나오면 이 기종의 국내 도입이 안전한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은 성명을 내고 해당 항공기에 대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융위가 금감원의 한투 제재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금융위는 지난 5일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여부에 대해 다수의 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의 기존 제재 방향과는 엇갈리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SK 최태원 회장의 개인 대출 용도로 사용했고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기간 경고와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네, 금감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금감원에선 금융위의 법령 해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의 고유 제재 권한을 금융위가 침범했다는 겁니다. 제재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먼저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재심 결과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 제재 수위가 낮아지거나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 만큼 금감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2만 5천여 건이 신고됐다며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 관련 피해가 61%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34%,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피해는 2%였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획일적인 아파트 난립을 막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무리한 개입으로 주민 반발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어떻게 개입하겠다는 건가요? 예, 서울시가 오늘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비계획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의 재건축은 조합 등 민간이 계획을 세우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서울시가 처음부터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될 아파트의 층수와 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아파트 저층부에 이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만들어서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계 같은 경우 공모전을 통해 선정을 하고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비용도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첫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20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들고 그만큼 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황 기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조합이나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으로 재건축이 실시되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수억 원의 공모비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주민총회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개별 아파트 재건축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주민도 아파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열린 아파트를 만들자는 취지도 좋지만 이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꺼리는 주민도 많아서 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에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114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4.98%로 처음으로 5% 선이 무너지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1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제2승인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서 중단권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08% 오름세 2,15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75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통상임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2.0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상승세입니다. 글래스 루이스에 이어서 ISS도 엘리어서 고배당 요구에 반대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2.89%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SK가스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LPG 차량 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2.6% 오름세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47%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추락 비행기 기종인 보잉 737 맥스 기종을 계약한 상황입니다. 오늘 6월부터 노선에 투입될 예정인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주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